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고용 지표를 두고 해석도 엇갈리고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는 게 맞는지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호한 지표가 오히려 방향성을 잡으려는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발표가 예정된 물가 지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유미 투자전략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부터 같이 마무리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흐름 보니까 어제와는 다르게 좀 다른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 현재는 이렇게 보이네요. 사실 뉴욕 증시가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명확했잖아요. 네. 올라간다. 근데 지금을 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약간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메인 화두가 AI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거품론.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지만은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거품에 대한 논란들 네. 그리고 예전에는 AI 투자를 내부 유보라던가 이익을 갖고 했지만 최근에 오라클이나 이런 브로드코 보면 부채를 일으키잖아요. 빚을 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에만 기대가 했던 부분들이 과연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한 맞아요. 초점을 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은 이제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특히 셧다운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나 어떤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을 주는 부분들이 약간 좀 모호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 지표도 조금 모호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단지 셧다운으로 인한 노이즈로 네. 그냥 그렇게만 봐도 되는 건지. 지금은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지표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맞아요. 있으면서 방향성을 두고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두고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은 저는 그럼 이게 경기가 침체냐 아닌 것 같고요. 예. 약간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조정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플레 때문에 이 금리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이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지표들에 대해서 고용도 어려워 보이는데 금리 인하마저도 그렇게 마냥 할 것 같지는 않은 혼재된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맞아요.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을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신규 고용은 예상보다 늘어났고 네. 그런데 실업률을 보니까 4.6%로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 두고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면 노동시장이 급격한 냉각은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신호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의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네. 대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에 세차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표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당분간 동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뭐였냐면요. 1990년대에 동결한 이후에 네. 보통은 금리 인상으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하고 나서 이런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사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어제 저희가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장은 금리 동결과 인상이 아니라 동결과 인하에 동결과 맞춰지겠죠. 네. 그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또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뭔가 둔화되는 것 같지만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면 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소매 지표들도요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은 네. 이 고소득층이라는 부분들이 소비 여력이 좋다 보니까 관련된 소비들은 좋고 하지만 뭐 필수 소비라던가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또 취약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요 옛날 같이 고르게 좋거나 고르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서 차별화된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CPI로
눈이 다시 네,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CPI가 마지막 관문이라고 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안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년 1월까지는 지표들이 이 잡음들을 조금 해석하는 과정들이 어수선함이 필요하거든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약간 전년 동월 대비로 한 0.1%포인트는 조금씩 높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기울기로 보면은 조금 완만하잖아요. 네. 근데 수준으로 보면 높으니까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들이 그렇죠. 당분간은 남아 있겠죠. 그러면은 노동시장의 수요는 둔화되지만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경계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표를 두고서 연준 위원들도 팽팽히 맞서는 네.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아무리 좀 나온다 하더라도 코어 위주로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코어 위주로도 한 0.1%포인트 높아지긴 하는데요. 급등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일시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애매한 거는 트럼프가 내일 아침에 대국민 연설을 발표를 한다고. 대국민 연설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에서 뭐 K자형 뭐 경제 지표 양극화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트럼프가 이 그렇죠. 판을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서 내일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체로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 그렇죠. 생계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시를 하겠죠, 사실은.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관세 수입을 일부 취약계층에게 좀 돌려주는 돌려주겠다. 그렇죠. 월 뭐 200달러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플레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고 연준도 결국에는 트럼프 압박에 못 이긴 네. 건지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단기채는 따라서 지금 수익률 내려가는데 장기채는 계속 꽁꽁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나중에 역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뭔가 전망을 하면서 최근에 리스크 요인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인플레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또는 연준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는 우리가 인플레 이슈가 나오면요. 낮아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은 네. 재정에 대한 이런 적자 기조가 지속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QE가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RMP가 나온 네.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유동성의 해결책이 그러니까 QE를 위한 QE 해결책 중에 하나가 먼저 제시됐다. 그렇더라고요. 뭐 소규모 QE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게 QT를 종료를 12월부터 했잖아요.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영래포 잔고가 굉장히 맞아요. 낮아지면서 이런 뭐 지준을 사용해 갖고 단기 자금 시장이 자꾸 금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또는 그 미국이 재정 적자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요. 그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하나의 조치. 그런 부분들 상황에서 보면은 유동성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환경인 거죠. 아하. 네. 그럼 그게 이제 10년물까지 네. 좀 넓게 스프레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여기도 양극화가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 금리, 아까 장기 금리 같은 부분들은 인플레라던가 재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런 예전처럼 급등세를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데요. 네. 하락을 하기에는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잔존해 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 장기채를 좀 줄이고 단기채를 해서 공급 부담이 좀 줄어드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뭔가 여기에서 받는 이 지준에 대한 관리라는 부분들이 여기로 확산되는 거는 옛날에 비해서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양극화에 대한 포인트도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요 이벤트는 사실 금요일에 네. BOJ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뭐 있죠. 지금은 계속해서 네. 작년 8월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작년 8월이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BOJ의 맞아요, 금리 갑자기. 인상이었고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거기와 비교해 보면은 좀 다르죠. BOJ의 12월 달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신호를 줘서 맞아요. 시장이 이미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기가 지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게 뭐 침체를 자극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BOJ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러한 대한 우려는 자극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그 있어요. 수치가 좀 아직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0.5%예요. 그러면은 일본의 금리가 이번에 올린다 해서 공격적으로 계속 올릴 건가라고 네. 생각해 보면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전망이 이번 주 금요일에 25bp 인상하고 내년에 1%는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쵸. 근데 있었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매월 또는 매분기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올해 일본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텀이 길었던 길었죠. 것처럼 일본도 재정을 굉장히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실질 구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면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그렇게 뭔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싼 금리로 투자했던 부분들이 팔고 돌아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다카이치 총리가 하고자 하는 액션도 있고 맞아요. 거기서 마냥 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엇박이 제대로 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일 코멘트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뭐 저도 내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올릴 거야라는 간접적인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은 시사는 하겠죠. 인플레나 워낙 지금 물가에 대한 거기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열어둘 거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약간 연준처럼 뭔가 가파르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저는 그 부분을 반영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율 외환 시장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사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야 네. 되는 부분은 갑자기 방송 전에 여기 코멘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굉장히 많은 발언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뭔가 패를 다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정말 네. 대응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걸 노출시키고 있는 건 저도 그 아닌가라는 부분이 생각도 걱정이 들었거든요.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올해 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라 그러면 환율 전망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환율 전망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 차라던가 이 펀더멘털 요인인데 지금의 환율은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주로 알잖아요. 해외 투자. 그쵸.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그리고 예전에는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오면 환전을 했는데요. 네. 환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미 맞습니다.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약간은 조금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럼 현재로서는 나가는 돈이 계속 있으면 네. 들어오는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급적인 측면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여기서 1,500원이 막 넘을 거냐라고 보면은 좀 네.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에서 어쨌든 TF라던가 뭐 그 국민연금의 환해지 네. 또는 뭐 한국은행과의 통화수합 연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급등세를 좀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한 게 그저께 이제 한은과 국민연금이 네. 통화수합 체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밤에는 연장하고. 환율이 잡혀가지고 맞아요. 마음이 좀
안정이 됐었는데 어제 75원 치고 올라오고 오늘 80원 결국 좀 네. 찍었습니다. 사실 80원이 고점이라서 여기서 튕겨서 다시 내려가기를 바라고는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80원이 뚫리면 또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으려고 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원달러율이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심리가. 그렇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심각한 거긴 한데 거래할 때 달러 환율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주식 투자했을 때 약간은 원달러율이 올라갈수록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높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이나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필요해요. 외국인들이 투자라던가 아니면 내국인들이 투자라던가 그러려면 본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이나 그런 측면에서 나쁘진 않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역전됐지만 줄어들고는 있고 그렇죠.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약간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던가 이런 걸 써서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계속 당국은 수급 조절 측면으로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심리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뭔가를 전환시킬 만한 어떤 우리나라의 국내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이든 국민이든 그런 부분들이 동반이 돼야 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전환이 되면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는 뭐 환율 잡겠다 해서 뭐 알겠는데,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환 트레이더들, 네. 꾼들에게 포지션을 노출하는 거라서 맞아요. 걱정이 그런 되는 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총재님도 약간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시키는 부분은 좀 덜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들이 뭐 이 정도만 환해지 전략으로 해서 저 상단이야라고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노리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의 흐름들이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일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이제 약간은 좀 안정을 찾을 여지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환율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뭐 해결책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상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팀장님이 그래도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는 있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 부분 좀 수급 해결되는 부분 거?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외국으로 왜가 나갈까 보면은 대미 투자라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있지만은 국내 투자를 통한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장의 분위기 조성 그런 부분들이 좀 동반돼야 안정적으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율이 만약에 지금 1,480원 고점을 찍고 다시 네. 똑같은 흐름 이전과 네. 튕기고 내려오는 거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원화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이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는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지만 맞아요. 지금은 경기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환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 이슈들을 너무 쉽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지금 들렸었습니다. 학교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팀장님 또 네.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김유미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